일요일에 찾아뵙는 연불리의 비밀노트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 12월 둘째 주 증시 일정 어떤 게 있나요? 네, 12월 9일은 이제 중국의 11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고요. 12월 10일은 미국의 3분기 비농업 생산 단위 노동 비용이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1일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고요. 12월 12일은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하고 그날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브로드컴이랑 이제 AI 반도체 기업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돼 있고요. 12월 13일은 이제 글로벌 12월 마켓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지표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물가가 뭐 튈 염려는 없지만 혹시 튀게 되면 또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가뜩이나 좀 높았던 금리가 좀 안정화될 필요는 있으니까 좀 낮게 나온다면 호재가 될 것 같고 유럽 중앙은행은 일단 20일 열어서 금리 결정할 텐데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경기가 상당히 좀 요즘에 안 좋잖아요. 또 프랑스 문제까지 생겨서 아마 그래서 0.25% 낮추겠지만 일각에서 얘기했던 0.5%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 낮추고 나서 유로화가 약해지면 달러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달러가 어떤 변화를 보일지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대항마로 많이 거론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또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AI 수요를 우리가 또 예측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실적과 그 실적 발표 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엄 사태 때문에 이 정책 관련주들 타격이 컸습니다. 뭐 밸류업 관련 금융지라든지 원전, 대왕고래 관련주들이었는데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날 이제 개헌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죠. 바로 한국가스공사가 마이너스 18%,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10%나 급락하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좀 흐름이 나왔고 또 은행주들도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나 원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는 굉장히 좀 어렵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동안 좀 주가들이 좀 올랐었어요. 왜냐하면 정책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되돌아가게 된다면 주가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다만 이게 당분간은 조금 주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 리스크 아직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자들이 일단 팔아놓고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당분간 좀 어려운 흐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좀 있잖아요. 한쪽은 친원전, 한쪽은 탈원전인데 그래도 지금 AI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한 건 다들 어느 정도 인지하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보면 독일 빼고는 웬만한 국가들은 이제 친원전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정권이 혹시 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바뀌어서 탈원전을 좀 주장하는 쪽이 만약에 된다면 원전의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과거랑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 AI 때문에. 그래서 원전 사업은 또 글로벌 지금 계속해서 친원전 정책들이 이어지니까 저는 원전은 그래도 나중에 좀 복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게 예산이 있어야 진행을 하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예산 좀 깎아버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건 제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조금 보수적으로 당분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밸류업은 사실 저는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최악인 상태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계속 언급하거든요.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 교양책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야 떠나서라도 저는 밸류업은 어쨌든 기본 취지는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은행주 같이 밸류업 때문에 빠진 기업들은 너무 좀 과도한 하락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은행주 같은 경우 이번에 급락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죠. 그 루빈의 출시가 6개월 앞당겨질 거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HBM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는데 이 반도체주가 이제 블랙일 발열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업황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사실 왜냐하면 6개월이나 앞당긴다는 거는 이제
뭐든 빨리 반영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HBM4가 들어가고 이 HBM4는 그 뭐냐면 HBM3보다 훨씬 탑재 용량이 많아요. 그럼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이게 6개월 후에 출시되냐, 6개월 앞당기느냐는 굉장히 실적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다만 이게 루머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루머가 나온 날 그날 이제 증시가 안 좋긴 했지만 HBM 관련주는 다 불을 뿜어버렸거든요. 일부 기업 뭐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이걸 좀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내년에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B200이라고 그러는데 블랙엘 200이라는 이제 제품인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게 B300이거든요. 근데 이 300이 B300이라는 제품이 내년 2분기 출시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와서 어쨌든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되면 왜 좋냐면 B200보다 HBM 탑재 용량이 무려 5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B300이 내년 2분기에 정식적으로 출시되는지 요걸 지켜보시고 그 후에 뭐 내년에 만약에 뭐 3분기일지 4분기일지 모르지만 이 루빈이 또 순차적으로 나오면 우리 예상보다 반도체 펑은 또 굉장히 좋아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반도체에 대한 시선이 또 되게 차갑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좀 루머, 물론 루머지만 예정대로만 좀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되면 지금 범용 반도체라 그러죠.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거 이쪽이 좀 재고가 좀 많은 편인데 그때쯤엔 재고도 소화되니까 범용 반도체 사이클로 돌아서거든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상당히 좀 좋은 그림들이 내년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루빈 출시 한번 좀 기대는 해보되 그게 아니더라도 내년 2분기부터는 B300부터 한번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팻 겔싱어가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매각설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경쟁사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아직 이제 결정된 건 아니지만 팻 겔싱어가 이제 21년도에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인텔을 제조회사로 바꾸겠다 확실히. 그러니까 파운드리까지 같이 하겠다. 기존에는 이제 CPU만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걸 바꿔서 이제 수주 받아서 TSMC랑 한번 경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사실 실패한 거죠. 이분이 물러났다는 건 사실 해임된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교통 정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그 경영진도 이탈했고 수천 명의 뭐 해고도 물론 있었지만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는 고객이 없어요.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대형 고객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결국엔 그 인텔도 이걸 극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겔싱어가 떠나게 되면서 결국 파운드리 사업도 아마 포기하거나 매각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인텔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나 바이든이 원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인텔이 파운드리를 잘해가지고 TSMC랑 경쟁하길 원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업을 접게 되면 TSMC야 뭐 큰 영향 없습니다. 어차피 뭐 잘하고 있으니까 삼성한테 기회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TSMC가 독주하거든요. 그럼 사실상 인텔이 없잖아요. 이걸 막아줄 회사는 전 세계가 그럼 삼성전자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삼성한테 상당한 또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선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신규 수출 통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삼성의 경쟁자죠. CXMT가 빠져 있어서 주가에는 다소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수출 통제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 끼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용이 썩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CXMT가 이제 중국에서 막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블랙리스트에 딱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장비 공급이 안 돼서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위협이 안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삼성은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CXMT가 어쨌든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원천적으로 중국의 모든 기업이 다 이 수출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만드냐면 범용 반도체만 찍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규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는 아쉽지만 어쨌든 삼성은 앞으로 범용보다는 계속 첨단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늘릴 거니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CXMT가 이제 HBM도 하려고 하고 있고 첨단으로 넘어갈 준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미국이 모를 리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트럼프가 그걸 또 막아서 버릴 수 있거든요. 저 CXMT까지 규제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림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규제 이슈는 트럼프 그 취임 이후로도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FDPR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해외 직접 생산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통제가 받는 게 뭐냐면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구매했는데 거기에 미국 기술이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반도체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이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제 네덜란드나 일본이 지금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엔 몇 개국으로 더 확산한 거죠.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래서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 될 건 없는데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건 어쨌든 이제 그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HBM 같은 경우 중국에 공급하지 말라라고 이번에 이제 그 규제가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는 물량은 좀 크진 않고, 다만 삼성전자가 좀 중국에 일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받겠지만 이 물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HBM2 같은 이제 예전 제품이니까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런 이슈가 그 이미 지난주부터 한 2주 전부터 CXMT가 빠질 거라는 루머는 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미 선반영은 한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약간 긍정적인 거는 중국산 장비 쓰지 말란 얘기거든요. 또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중국산 장비랑 우리나라 장비가 좀 경쟁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도. 그래서 약간 중국산 반도체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역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번에 수출 통제는 지금 주가에 뭐 이미 악재로는 좀 선반영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악재로 좀 더 이상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 주가가 좋았습니다. 뭐 로보택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나도 테슬라 사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누구나 사고 싶을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좀 너무 독주하고 있고, 딱 봐도 거의 뭐 트럼프 다음이 지금 일론 머스크일 정도로 지금 이번에 어쨌든 그 미국의 정치 지형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됐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싶으신 건 당연한 건데, 다만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만 지금 오르는 이유는 명확하죠. 규제 완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려는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이 굉장히 좀 빨리 그 대중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우주 사업은 매번 뭐 발사할 때마다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제 날개를 좀 달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결국 테슬라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트럼프 효과로 좀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먼 미래에 있을 미래 가치, 아 이렇게 되겠지를 지금 미리 당겨서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뭔가 그 시장이 눈높이를 못 맞춰주면 주가는 또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구동 모델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완전자율 FSD라 그러죠. 버전 13까지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성능을 잘 내고 있고, 진짜 이제 운전대를 안 잡아도 될 정도로 운전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겠죠.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팔아서 돈 벌고 구독료로 돈을 벌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 때문에 또 지금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구독 모델에 돈을 얼마나 벌지, 얼마나 이걸 사람들이 가입을 할지, 그건 아직 알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시간은 한 몇 달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너무 지금 주가가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만 선반영한 것 같다. 그래서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 전으로 저는 한 번에 또 약간 이제 변동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뒤늦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셨다가 변동성이 크게 아래쪽으로 한번 나올 때, 그때 차익 매물이 쏟아지거나 그럴 때 이제 한번 투입을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아무리 좋아도 이 좋은 것들은 지금 이미 선반영은 저는 많이 되고 있다. 트럼프 효과가.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오히려 약간 지켜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근데 화장품 주가는 여전히 많이 눌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정 국면이니까 이 틈에 좀 비중 늘려보는 거 어떨까 싶긴 한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다 늘리면 안 되겠지만 기회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들 빠졌더라고요. 이 K뷰티가 잘 나가다가 어쨌든 이제 하반기 말 들어와서 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저는 좀 비중 늘려도 된다고 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11월까지 수출이 좋아요. 그래서 이 국내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가 92억 달러였거든요. 21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 93억 달러니까 종전 최대치를 이미 넘어갔고, 이렇게 되면 연간 100억 달러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지금 수출 성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인디 브랜드 여전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 우려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 화장품 같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가격 부담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다. 1,000원짜리를 뭐 예를 들면 관세 20% 매겨도 200원 올라가는 정도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관세 때문에 나 저가 화장품 안 쓸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향은 크지 않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화장품 섹터를 보실 때 대형사보다는 역시 중소형 인디 브랜드나 아니면 화장품 ODM사들이 여전히 더 좋은 모멘텀들을 갖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국내 화장품의 미국 수출 호전은 어쨌든 지금 구조적인 요인으로 가고 있고, 이제 미국에 수입하는 화장품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이제 프랑스가 2등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1등 시장에 드디어 좀 잘 안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화장품 기업들 혹시 연말까지 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적절하게 저는 분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슬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계속 좀 답답하단 말이죠. 작년 이맘때 염이사님이랑 이제 산타랠리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이런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참 예. 답답한데 우리 증시 반등은 언제쯤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작년만 해도 그래도 1월 말인가 이제 2월에 한번 랠리가 나와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그때 좀 고생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올해 상반기 좋은 좀 결실을 맺으셨겠지만, 사실 지금은 누가 봐도 한국 증시에 대한 미래가 좀 암울해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랠리가 아니라 좀 제발 좀 버텨라 라는 이제 심정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과 또 한국 증시가 또 역으로 가니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제 거래대금, 암호화폐 거래대금이 그냥 이제 한국 증시의 거래대금을 넘는 게 이제 일상화가 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확실히 그쪽으로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올라가려면 일단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좀 빠져야 돼요. 사실 비트코인이 좀 내려가야 여기 투자했던 분들의 좀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같이 가면 좋죠. 같이 가면 좋은데 지금 구조 자체가요,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져버리는 구조예요. 이게 돈이 이제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약간 조정을 받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우리나라에도 좀 약간 훈풍이 불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싼 거는 다 아는데 불확실성, 첫 번째로 정치 리스크.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정치 리스크는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6개월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6개월 연속 빠진 경우는 지금 주식시장 역사상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때 다 경기 침체 왔을 때. 근데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침체까지 아닌데도 6개월 정도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또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결국에 모멘텀만 생긴다면 저는 어느 시점에서든 반등은 한번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좀 개인적으로는 반등을 기대했었거든요. 이 계엄 선포 전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외국인까지 들어오고 기관들 열심히 사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봤는데, 정치 때문에 좀 이게 미뤄진 감이 있지만 이거를 빨리 좀 수습만 잘해준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12월 또 말미에는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뭐 언제 반등할지 알겠습니까만은 지금은 국내 증시에서 어쨌든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로 뭐 한눈 팔지 마시고 끝까지 좀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이게 어쨌든 어느 순간 분위기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까지는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잘 인내를 하시면 좀 좋지 않겠냐. 분명한 거, 우리나라가 좀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도하게 빠진 거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 리스크 조금 해소되는 시점에서 강한 좀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죠.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KB증권의 하인환 김지우 연구원님이 일론 효과, 일론 머스크가 만들 미국과 비미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 요즘에 미국 증시 좋고 한국은 안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 찰리 먼거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일론 머스크를 언급을 했대요. 일론 머스크가 평소에도 자기를 좀 과대평가하는 좀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한 것처럼 이제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위치까지 좀 올라갔고 특히 일론 머스크가 뭘 잘하냐면 생산성을 늘리는 데 굉장히 탁월한 그런 이제 전략들을 좀 갖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구조조정과 보조금 축소를 통해서 재정을 효율화시킬 거다. 재정이 효율화되면요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기업들한테 좋은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행정을 축소하고 비용을 줄이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기업들한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되게 좋은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그가 완성할 미국의 생산성 함수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은 주식시장에 매우 중요한데 미국 경영사 100년을 잇는 혁신의 계승자다. 근데 그동안 보면 그 미국의 또 대표적인 혁신을 이끈 사람 중에 물론 오래됐지만 에디슨도 있고요. 또 가장 최근이 그 누구죠? 그 스티브 잡스. 예,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꿨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일론 머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혁신의 좀 계승자로서 이제 규제 완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그 기업 환경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 반영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좀 주식시장의 부진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 인구는 줄죠. 그 다음에 중국은 쫓아오죠. 중국과 지금 요즘에 경쟁하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강세장은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좀 사실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서 시장이 올라가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뭐냐면 지배구조 개선이래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얘기한 것처럼 상법 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예요. 근데 애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요즘에 성장도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지배구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은 또 번 돈이 많은 걸 자사주 매입 소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결국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라든가 또 특히 여기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대주주들이 주가 올리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세예요.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를 좀 과감하게 낮추는 정책까지 상법 개정과 같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외 환경이 안 좋더라도 내부 요인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일단 이제 담았는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이제 의문부호라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과 이게 세트로 상속세 인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내년에 주식시장은 정말 다시 한번 국장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가겠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결국 정치 하시는 분들이 좀 풀어줘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을 예측하기 힘든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이말 저말에 휩쓸리기가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중심을 잡고 또 길게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